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K방산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방산, 지난해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올해는 20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어떤 노력 필요할까요? 조현성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략경제협력 특사.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방산 특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방산 특사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했고요. 강훈식 실장 바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일명 방산 세일즈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상당히 좀 급작스럽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떠났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방산 세일즈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요즘에 뭐 굉장히 뜨고 있는 산업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위 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는데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게 전후방 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서 고용 창출 효과나 생산 유발 계수도 일반 다른 이제 제조업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부가가치 유발 계수도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 표현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오르카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네. 폴란드에서 잠수함 건조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민간 기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부 차원의 또 G2G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일반 상품이야 뭐 그냥 민간 기업끼리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방위 산업 같은 경우 정부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특별히 그 비서실장께서 이제 유럽으로 떠나게 됐고 그래서 뭐 폴란드, 루마니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좀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K방산, 이제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됐고요.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년 또 올해 이 방산주들의 주가가 얼마나 폭등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만큼 수주도 많이 해왔는데 자, 박사님, 지금 강훈식 특사, 강훈식 비서실장이 향한 곳이 유럽이고요. 방금 잠깐 언급을 해줬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잠수함 프로젝트죠. 이것도 있고 지금 보면 이렇게 저렇게 유럽 쪽이 상당 부분 지금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있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막 그렇게 부푼 기대, 막 꿈을 미리 말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비서실장이 특사로 갔으니까 어떤 수주들 우리가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좀 따올 수 있을지 기대감과 함께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오르카 프로젝트가 제일 눈앞에 다가와 있고 또 규모도 크죠.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돌아가는 분위기가 뭐 유럽 내에서 또 바이 유럽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폴란드에 무기를 많이 팔았고 동유럽 쪽에 폴란드 외에도 많이 팔고 그러면 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수출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역시 가격 경쟁력과 그다음에 빠른 생산이죠. 납기일. 그러니까, 납기일을 굉장히 잘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데다가 우리나라 무기는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된 무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나오는 무기들이 뭐 성능이 좋다 어쩐다 뭐 이런 게 성능을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근데 전차 같은 경우도 전차 한두 대 가지고는 그 사단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대량으로 가야 되거든요. 무기도 계속 빠른 공급이 필요한데 과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 다만 요즘에 이제 정치적인 기류가 유럽 내에서 이제 유럽끼리 이제 자기네들 거 바이 유러피언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기조긴 한데 저는 이 오르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이번에 또 한화에서 굉장히 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했고 민간도 같이 갔습니다. 이제.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생산 시설을 이제 그 폴란드에 짓고 그리고 기술 이전도 확실하게 더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 딜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 루마니아도 있고요. 그렇죠? 예,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제 검증이 된 데다가 대량 생산을 빨리 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간다. 뭐 이런 점인데 또 오르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이제 논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그게 우리가 이제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설령 이게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앞으로 유럽이 방위 산업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지금보다 방위비를 계속 더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정도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무기 구매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유럽 영내에서 모두 소화하는 거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우리나라한테 계속 올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 방위 산업은 앞으로 전망이 좀 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유럽으로 먼저 향했고요, 강원 실장이.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가서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아마도 점검하고 올 이게 다 된다면 무려 79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주가 가능한 이제 그래서 강원식 실장이 가게 된 건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 역시 두 가지 놓고 보면 또 사이즈도 큰 게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고 이번에 먼저 향한 이제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와의 이제 또 하나 사업이 있는데 오르카 프로젝트 조금 더 가보죠. 예, 어떤 내용 또 어떤 뭐 규모인지요? 예, 이제 오르카 프로젝트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데가 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정말 이 강국들이 다 와서 우리랑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연말쯤에 이제 1차로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영내 무기 그러니까 유럽에서 영내 무기 체계 강화 조짐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불길하고 또 폴란드 정권도 얼마 전에 바뀌면서 좀 친유럽 성향 이렇게 돼서 요거는 우리한테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화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팀을 구성해서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강점이 있고 폴란드에서는 우리나라 무기를 써봤거든요. 한번 써봤는데 썼더니 상당히 좋더라 이런 걸 갖다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미 신뢰를 주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찌됐든 그 최선을 다한다면은 추후에 또 다른 사업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은 있을 거고 유럽 내에서 영내에서 이제 무기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게 어차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내에서 모두 생산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요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상당히 그 기회는 계속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유럽이요.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바이 유러피안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 내에서의 무기는 또 유럽연합에서 소화하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바이 유러피안에 대한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특히 이제 그쪽에 유럽연합에서는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아주 전통의 또 최고의 방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경쟁력을 좀 뚫어야 되니까 혹시 우리를 좀 약간 차별하려는 그런 것도 있을까 좀 내심 걱정이 됩니다.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좀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그 무기 공동구매 대출 제도, 그러니까 세이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Security Action for Europe인데요. 이걸 줄여서 세이프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핵심 내용이 공동 그 구매 규정에서 무기 부품의 65%를 EU 영내에서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규정인가요? 예, 이게 규정입니다. 그래야지 이 공동구매 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 각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 예산으로 할게 이러면은 그건 큰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 대출 자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활용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한데 대신에 그러면은 우리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유럽에서 생산을 그러니까 현지화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거는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이 현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대가 됩니다. 이게 세계에서 그래도 한 10위 안에 드는 규모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방위 산업이 지금까지 수출량이 많지 않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서 요즘 막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수출했던 경험들이 있고 과거에 많이 수출을 했던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는 현재까지의 실적은 부족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 특히 동유럽에서는 뭐 그동안 뭐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유럽, 이제 유럽까지도 진출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정치적인 이유로 유럽 기업들, 영내 기업들을 아무래도 지원을 하는 경향은 더 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내에서 모든 무기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고 실전 경험이 있으면서 검증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한테도 분명히 기회는 계속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는 게 이 유럽연합의 영내 대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K 방산 기업들도 현지화 전략을 좀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제 해외, 유럽 내에서 뭐 공장이라든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묘한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K 방산이 워낙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니까 네. 우리는 국내에서 좀 만들기를 원하는데 또 현지화 전략도 할 수밖에 없고요. 참 뭐 갈등 속에서 어쨌든 나가야 되겠죠. 유럽연합 네. 쪽에서 일감은 따 와야 되니까요. 네. EU에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뭐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 더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그 방산 기업이죠. 그 WB 그룹하고 이제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이미. 현대 로템도 폴란드하고 이제 뭐 K2 전차를 갖다가 그쪽에서 뭐 이제 방산업체 부마르하고 여러 가지 뭐 생산 시설이라든지 뭐 MRO 기술 이전을 갖다가 이미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합작식이네요. 예, 합작식이죠. 그다음에 카이하고 LIG 넥스원도 현재 이제 현지 거점, 여기는 주로 이제 독일의 뭐 뮌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금 현지 거점을 만들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유럽 대표 사무소를 열었죠. 그러니까 LIG 넥스원은 이미 지난 4일에 그 독일 뮌헨에다가 유럽 대표 사무소를 열었거든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간다기는 아니지만 이제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커밋을 한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어려운 거는 있어요. 그 현지 생산을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고용이 안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 유출의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사실 가보면. 근데 네, 그렇겠죠. 예. 뭐 달라고 하겠죠. 그쪽 나라들은. 네.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약간 말이 거칠 수도 있는데 몰래 와서 이제 좀 이렇게 기술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유럽 시장을 전혀 진출 안 하고 기존처럼 중동하고 동남아에만 주력을 할 거냐? 그렇지가 않은 게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뚫어야지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강, 정말 방위산업 4강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그걸 위해서는 한 번쯤 그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도 K방산 4대 강국 진입 목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예. 앞으로 어떠한 로드맵들, 어떠한 노력들, 또 어떠한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사실 이 방위 산업에다가 크게 이번 정권에서 내세우는 거는 제가 보기엔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R&D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규제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민간 기술들도 방위산업 생산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저는 참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예산을 갖다가 R&D 예산을 증액을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게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방위 산업이야말로 정말 R&D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R&D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저는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 게 좀 대형화를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원팀으로 나가게 되니까 어떤 태스크포스 형태의 대형화가 된 거는 맞습니다. 여러 기업이 합친 거는. 근데 전 세계적인 방위 산업 업체들이 대부분 대형이고요. 그 미국에 뭐 있는 그 초대형 기업들을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규모가 작거든요. 물론 삼성하고 한화의 그 빅딜 덕분에 한화가 굉장히 그 경쟁력이 세진 거는 맞거든요. 네네. 네, 근데 방위 산업은 다른 산업도 다 R&D는 중요하겠지만 방위 산업은 특히 더 이 R&D가 아주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대규모 R&D, 엄청난 규모의 R&D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기업의 규모가 지금보다는 확실히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갖다가 뭐 그냥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합병을 시킬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예, 네. 그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사실 원팀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교 전략 이제 정부에서 G2G 차원으로 이제 협력을 하고 그 우리나라 기업들끼리는 원팀으로 짜서 각 기업별의 장점을 갖다가 합친다는 거, 시너지를 높인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바람직하긴 한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다른 방산 기업들도 해외 기업이라든지 다른 스타트업들하고 제휴를 하고 이걸 합병을 하고 하면서 덩치를 계속 키워나가는 게 저는 또 반드시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든지 뭐 세제 지원 같은 것도 좀 같이 따라갔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K방산의 현주소와 미래를 좀 단면적이지만 그래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 또 방산 전시회죠. 아덱스 2025 지난 17일 개막했는데요. 무기들 뭐 이런 SNS 뭐 많이들 막 사진도 영상도 올리신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께서 신무기 위주로 몇 개 좀 소개해 주시죠, 시청자분들한테. 네. 네, 이번에 보면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 무기를 소개하는 것보다 저는 큰 트렌드를 좋습니다. 딱 보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트렌드는 두 개였습니다. 눈에 띄는 게. 첫 번째가 AI. 이거는 뭐 어느 특정한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시스템과 무기에 다 들어가요. AI 방산이네요. 예, 네. 그 방산이 전부 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드론, 뭐 자폭 드론 이런 것도 AI를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고 그다음에 탐지하는 것도 AI를 이용해서 하고 전부 다 AI를 그렇죠. 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보니까 모든 시스템에 AI가 쫙 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이거는 이제는 예전처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레이더도 눈으로 사람이 시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인도 AI가. 예, 확인도 AI가 합니다. 네. 날아가는 것도 전부 다 AI가 하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와 AI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역시 반도체도 그래서 더 성장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네. 생각도 많이 했고 그냥 예. 반도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주 초소형으로 정말 작게 만드는 건데 사실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소형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서도 AI 반도체 쪽은 굉장히 또 전망이 이 수요가 늘어날 거다. 좀 보면 다 무인이네요. 예. 무인에 뭐 드론에 이런 분위기로 가네요. 로봇 그다음에 같은. 예, 네. 제가 보니까 AI하고 또 하나가 이제 무인이거든요. 무인, 예, 네. 드론. 이번에 사실 드론이라는 게 그동안 말로만 사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실전에서 드론이 이렇게까지 효과적이었나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드론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하고 이제 드론 탐지하고 드론을 방어하는 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무기가 사실 같이 올라가요. 방어하고 공격이 같이 올라가는데 현재는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약간 비대칭이에요. 공격 쪽에 훨씬 앞서 있어요. 방어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날아가서 공격하는 게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드론 방어용으로다가 뭔가 무인 기술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AI가 나오는 것도 사실 그런 거랑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것도 범 AI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냥 딱 보면서 모든 무기가 첨단화되고 있고 그중에서 키워드 두 개는 AI하고 드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K방산이 정말 4대 네. 강국에 더 빨리 진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죠. 예, 제가 이게 우리나라 방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탄탄한 그 IT 기술, 그러니까 IT 서비스 쪽이 아니라 IT 제조 쪽이죠. 이 그렇죠. IT 제조 기술을 이렇게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 몇 안 되거든요. 뭐 대만 같은 경우 TSMC가 있다고는 하지만 네. 거기는 뭐 이렇게 방산이 우리나라만큼 발달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방산이 앞으로 조금 더 경쟁력을 더 키워나가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 한번 다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기 만드는데 방산 무기 만드는데 또 히토류가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우리 K방산 4대 강국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 중국이 뭐 히토류 하게 되면 글쎄요, 우리도 지금 미리미리 좀 대비해야 되겠는데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막 지금 매일 노력하고 있잖아요. 히토류 준비 관련.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굉장히 있나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히토류에 네. 대해서 그 전략물자연구원 같은 데가 있고 그래서 전략물자를 상당히 많이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려 그런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고 히토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파는 히토류가 가장 싼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지금 해외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국 연합 그래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게 호주, 베트남, 뭐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에서도 중국하고만 결탁돼 있지 않고 다른 나라로도 좀 수출이 가능한 나라들에 대해서 그다음 남미 쪽에 뭐 칠레라든지 이런 쪽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수입선을 확대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몇 가지는 인조적
그 히토류를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흑연 같은 경우죠. 흑연 같은 경우도 인조 흑연을 만들고 하는데 현재는 중국에서 사다 쓰는 것보다는 성능이나 비용 면에서 조금 불리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요. 저는 그래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도 이거는 같이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는 정말 미국하고의 좀 공조를 해서 우리나라도 히토류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새로운 소재를 갖다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정말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 과제를 떠안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